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원래 저는 제 이야기를 남에게 하는 편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남들에게 내 이야기도 좀 하고 살아야 정신 건강에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재미있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결혼한 지 지금 10년이 다 되어가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2명의 자식과 남편, 4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대단하게 화목하고 사이가 좋은 가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아끼고 위하는 마음은 남들에게 크게 뒤지지 않는 사이 좋은 가족이에요. 사실 저희 가족이 이렇게 사이가 좋아서 그간 좋지 않은 이야기는 제가 더더욱 삼켰던 거기도 합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는 웃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저와 같이 한 집안의 아내 며느리이신 분들은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나만 참으면, 나만 입 다물면 가정의 평화가 지속될 테니 나만 입을 다물자,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으로 그동안 당하면서 참아왔던 거고요. 그런 저를 참지 못하게 만든 사람은 남편도 시어머니도 자식들도 아닌 동서입니다. 뭐 부부 갈등, 고부 갈등 이런 거 못지않게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게 동서 간의 갈등이더라고요. 저도 겪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동서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까지 힘들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일단 그 이야기를 하려면 제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동서와 왜 어떻게 갈등이 생기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 상황을 조금 아셔야 할 것 같으니까요. 우선 저는 남들에 비해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가난한 집 딸로 태어나서 가족들을 위해 일찍부터 돈을 벌었고 당연히 대학은 가지 못했고요.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대학을 나오지 않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요즘은 다들 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등감 아닌 열등감이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에 비해 내가 덜 배웠다는 것에 대해 의기소침하기도 했었고요. 다들 있는 대학 졸업장 나만 없구나 하는 마음을 참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연애하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제 마음이 말입니다. 남편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댁이 대단히 부자는 아니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다들 학벌이 좋은 편이었어요. 그 시절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2분 모두 대학을 나오셨고요. 남편과 연애할 때 그 이야기를 얼핏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속으로 이 남자와는 절대 결혼을 못하겠구나 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고 참 많이 슬펐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남편이 저를 많이 좋아해서 쫓아다니다가 연애하게 된 거였거든요. 너무 잘난 사람이라 부담스러워서 피해 다니는 저를 왜 그렇게 꾀었나 싶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좋아졌는데 어차피 결혼도 못할 거 너무 힘들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제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결혼하자. 남편과 연애를 한 지 2년 정도 됐을 때 청혼을 받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남편이 저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가난한 집, 고졸 여자, 제대로 된 직업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을 남편과 함께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랬던 건지 저는 남편이 청혼하자는 말에 이렇게 되물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왜? 라고 말이죠. 어떤 여자가 남자가 결혼하자고 하는데 싫다 좋다도 아닌 왜냐고 대답하느냐고요. 언젠가 남편이 그때 제 표정과 그 대물음이 오래 기억이 남았다는 말을 해줬던 게 기억이 나네요.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다면서 말이죠. 남편은 그게 무슨 이상한 질문이냐고, 좋아하는 사이에 결혼하자는 게 이상하는 거냐고 되물었고, 저는 남편의 그 말에 펑펑 울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저를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에 감동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났습니다. 그래서 저 남자만 믿고 가야겠다 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그 이상의 사람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어떤 확신 같은 게 생겼었거든요. 그리고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저와 남편이 좋다고 해서 결혼이 단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가장 걱정했던 대로 시댁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고졸? 시어머니는 대놓고 뭐라고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대물음과 표정에서 알 수 있었어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인도 그 시절에 대학을 나올 만큼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고 남편은 물론이고 남편 동생인 도련님도 좋은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렇게 아들들을 잘 키워냈는데 좋은 대학은커녕 고졸 며느리가 성에 찰 리가 없었죠. 게다가 집안도 가난했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얼마만큼 반대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남편이 저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았었으니까요. 하지만 꽤나 진지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시어머니가 지나가듯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허락한 걸 후회하지 않게. 알겠니? 하는 말입니다. 저에게는 별다르게 티를 내신 적은 없어요. 불러내서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라든지 나는 이 결혼은 절대 눈에 흙이 들어가도 허락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요. 사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 예단이나 예물, 혼수 이런 것들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것도 시댁에 한 약속 같은 거인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면서 부모님에게 손을 하나도 벌리지 않겠다 하는 것 말입니다. 남편이 총각 때부터 살던 집에 인테리어만 새로 해서 제가 들어가서 사는 걸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앞서 이야기했듯 저희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좋은 부모님이 되실 수 없으셨어요. 돈이 없으면 물질적으로만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가난해지는 법이거든요. 사람들이 다들 화가 많아지기도 하고요. 내 팔자 물려받으면 어쩌나 했는데 그래도 시집은 잘 가서 다행이구먼. 그건 살아봐야 아는 거지. 아무리 고생시킨다고 해봐야 당신만 하려고. 딱 그 정도였어요. 제가 남편을 처음 집에 데려간 날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은 저게 전부였습니다. 그 뒤로도 제 결혼에 있어서는 그 어떤 의견을 내시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적은 없지만 본인들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대로 키우지 않고 고생만 시킨 딸, 결혼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말입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모은 돈으로 엄마와 아빠에게 옷 한 벌씩 해드리고 그리고 모아놨던 돈을 조금 드리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용돈을 드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지금도 용돈을 가끔 드리기는 하지만 친정도 그 전보다는 많이 안정된 상태이기는 해서 예전보다 한 푼 두 푼에 울고 웃지는 않게 되었어요. 왜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살고 싶다는 말입니다. 공부도 다시 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지금 결혼한 남자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고 그렇게 인생을 더 좋게 바꾸고 싶다고요.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 인생에서 결혼하고 나서가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행복한 시기였으니까요. 다시 살아내라고 하면 다시 못할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다소 어색하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는 그냥 평범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같아졌어요. 너무 가깝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은 그런 평범한 관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제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은 없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고난과 역경이 시작되었거든요. 그것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인물로 인해서 말이죠. 그건 바로 제 동서였어요. 도련님은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2살 터울인데 결혼을 재작년에 했거든요.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8년이 넘어가던 때였습니다. 도련님은 40을 코앞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초조해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처음 인사를 하던 동서의 첫인상이 잊히지 않아요. 굉장히 똑똑하고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 전에 도련님을 통해서 동서가 어디 학교 출신이고 무슨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고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어서 그렇게 보였는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동서는 하버드대를 나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유복한 집안에서 나고 자라서 고등학교 때는 유학을 갔다고요. 그리고 하버드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도왔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경기 때문에 사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잠시 다른 일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준비하는 건지는 듣지 못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 하니 뭔가 대단한 것을 준비하고 있겠거니라고 다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배경을 다 알고 만난 동서는 참 멋있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말이 없어 보이는 것도 어딘가 분위기 있어 보였고 그냥 하는 행동들도 격식이 있어 보이고 그런 건 말이죠. 아마 처음부터 저는 동서에게 지고 들어갔던 게 아닌가 싶어요. 동서도 결혼하고 처음 얼마간은 저에게 나쁘게 굴지는 않았습니다. 거리감은 있었지만요. 그냥 별다를 거 없는 동서지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거든요.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전공이 사회학인데 형님은 전공이 뭐세요? 동서는 당연히 제가 대학을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별다른 생각이 없이 물었던 걸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고졸인지 몰랐던 것 같고요. 나 전공이 없지. 전공이 없다뇨? 그게 무슨 소리세요? 동서는 정말로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묻더군요. 저는 조금 부끄럽기도 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긁적이며 머쓱하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대학 안 나왔어. 제 그 말에 동서는 순간적으로 저게 무슨 소리지? 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동서 같은 사람에게 대학을 안 나온다는 것은 아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부끄러워져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나까지 대학을 갈 여유가 없었거든. 그래서 20살 때부터 일해서 돈 벌었어. 그때 동서의 표정을 저는 봤습니다. 경멸과 무시가 가득한 그 표정 말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도 집안 형편으로 대학을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서의 말에는 그 누가 봐도 무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동서와 좋게 지내기는 글렀다고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각은 완벽히 들어맞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뭐가? 우리 집에서 나이 제일 많은 분들도 다들 나오신 대학을 형님만 안 나오셨다는 게. 그게 뭐가 웃기다는 건지 도통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았지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가장 후회되는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냥 화를 내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했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무시하고 막대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고 계속 들어주고 있으면 그래도 되는 사람, 그런 취급을 받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더라고요. 물론 동서가 저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건 동서의 잘못이 가장 크기는 하지만 저도 왜 그때 딱 잘라서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지는 조금 후회가 되기는 합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우리 애아빠랑 상의해서 결정 중이야. 그리고 너무 이른 나이부터 시키고 싶지 않아서 일단은 조금 두고 보려고. 형님 같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니까 되게 재밌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아니, 고졸이라 교육의 교자도 모르시는 분이 자식 교육을 두고 본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뭐랄까,
가짠게 느껴져서요. 정말 사람을 벙찌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으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그거 아세요? 그런 기분을 자주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님은 들어도 모르시잖아요. 이거 영어인데 읽을 줄은 아세요? 만약에 그게 어려운 이야기였거나 영어 문장 뭐 그런 거였다면 제가 그렇게까지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초등학생도 알 법한 이야기를 하면서 형님은 들어도 모르시잖아요. 라고 하거나 애플 같은 단어들을 이야기하면서 영어란 모르시지 않냐? 하는 건 정말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에게 이야기해볼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삼켰습니다. 저는 그때 이 집안에 제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있는데 괜히 그 관계가 깨질 것 같았고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아무 말 없이 넘어가 주다 보니 점점 더 동생의 말은 심해져 갔습니다. 아주버님은 형님 뭐가 좋아서 결혼하신 거래요?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나? 그래도 좋아할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꾹 참았어요. 내가 착하고 성실해 보여서 좋다고 하더라. 그게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돼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착한 거랑 바보 같은 걸 조금 구분을 못 하시는 편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막말하는 건 괜찮은데 남편한테는 하지 마. 그리고 동서 말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제 말에 동서는 눈썹 한쪽을 쓱 들어 올리더군요. 감히 네가 내 말에 말대답해?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서의 성격을 알고 나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보이더라고요. 이런 말에도 그렇게 자존심 상해서 발끈하시는 분이 대학은 왜 안 가셨대?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라고 했잖아. 그건 형님 주장이고요. 내 이야기인데 내 말을 안 믿고 다른 걸 의심해서 어디에 있을 건데? 더구나 내가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가 동서한테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죠. 어디 가서 고졸 동서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아니, 보통은 동서가 학교를 어디를 나왔는지 그런 걸 친구들끼리 밖에서 막 이야기하고 동서의 학벌이 좋지 않으면 무시당하고 그런 거냐고요. 그냥 본인이 잘나면 된 거 아니에요? 뭐 지금에 와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난 뒤에 생각해보니 동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지심이 너무 커서 더더욱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 것 같기는 하지만요. 하버드식이나 나온 제가 동서가 고졸이라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저는 이 집에 시집 오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두 분 다 그 시절에 대학 공부까지 다 하신 분들이고 남편도 그리고 아주버님도 둘 다 명문대를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집안의 유일한 흠인 거잖아요. 형님이. 그 말이 가슴에 꽂혔던 것 같아요. 이 집안의 유일한 흠이라는 말 말입니다. 정말 그런가? 내가 이 집의 흠인가?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의 고졸이라니 형님은 안 미안해요? 이런 집안의 형님 같은 흠 남기는 거. 물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동서의 그 말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고 또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의기소침해지고 동서에게 뭐라고 대꾸 한마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이상하다 여기고 물어봤던 적이 있기는 했어요. 재수 씨랑 당신이랑 무슨 문제 있어? 갑자기 그건 왜? 아니,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어딘가 어색하고 그래 보여서. 그냥 아무래도 말이 좀 안 통하기는 하지. 워낙 나랑은 다른 사람이잖아.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다 같은 사람이지. 당신이랑 나도 이렇게 잘 살잖아.
남편이 그렇게 위로해주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소심해지자 동서의 공격은 더욱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도 집안이라는 머리는 있어서 다행이네요. 어머님이 장 뭐뭐 봐오라고 한 건지 잊지 않으셨죠? 메모라도 하세요. 형님이 다 기억 못하실 것 같으니까. 그런 말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늘 있는 일상 같은 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데도 제 안의 스트레스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폭발한 어느 날이 있어요. 형님은 그래도 팔자 물림은 안 하시겠네요? 갑자기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니 왜? 딸은 엄마 팔자 그대로 담는다고 하잖아요. 민영이는 엄마 팔자 안 담고 대학은 갈 거 아니에요? 아이 이야기가 나오는 그 순간 저는 입을 딱 닫았습니다. 화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요즘은 공부 못해도 다들 그래도 대학은 가니까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집에 시집와서 그 팔자 대물림 안 하는 건 천만다행이네요. 그렇죠? 형님 인생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해도 될 것 같기는 하네. 그니까 민영이는 공부 좀 열심히 시켜요. 동서, 해도 되는 이야기가 있고 안 되는 이야기가 있는 거야. 저는 맞는 말만 했는데요? 맞는 말이면 입으로 다 뱉어도 되는 거야? 동서가 많이 배웠을지는 몰라도 인간은 덜 된 것 같다는 말도 맞는 말이니까 내가 막 해도 돼? 그 순간 동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인간이 덜 돼요? 그러면 된 인간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남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것도 지능이라고 했어. 동서는 그렇게 따지면 지능이 낮은 인간인 거고. 말 다 했어요? 덜 했으면 어쩔래? 인연이 진짜? 그래도 같은 집에 시집왔다고 사람 대접해주니까 미쳤나?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 제가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요. 야, 너 같은 건 밖에 나가면 나랑 겸상도 못해. 알아? 같은 집에 시집왔다고 너랑 내가 같은 사람인 줄 알아? 어디서 나한테 감히 그런 소리를 해? 그러니까 동서는 저를 무시하다 못해 저를 무슨 하층미 취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는 둥 겸상도 못했다는 둥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만 봐서 말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게 더 힘든 일인데 동서도 참 대단한 사람이기는 한 것 같아요. 도대체 너 같은 볼 거 없는 년을 아주버님은 뭘 보고 결혼까지 한 건지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거든? 세상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려고 하다가도 네 얼굴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너랑 내가 왜 같은 집안의 며느리여야 하는데? 너 따위 고졸이랑 내가. 아마도 동서가 가장 많이 화가 난 부분이 그게 아니었나 싶어요. 자기는 유학까지 갔다 온 하버드대를 졸업한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데 고졸이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사람과 동서지간으로 지내는 것이 말입니다. 그날은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는 않았어요.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오시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희 두 사람 모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상한 기류를 시어머니가 알아차리기는 하셨지만요. 너희 두 사람 무슨 일 있니? 무슨 일은요. 아무 일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동서를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봤어요. 제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아무 일 없어요. 라고 말이죠. 아무래도 제가 시어머니와 오래된 사이니만큼 조금 더 친하고 유대감도 있었거든요. 동서는 그것도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그냥 동서와 말을 하고 지내지 말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서서 집안을 다 뒤집어 엎을 용기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창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저는 불행한 가정사치고는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냈거든요.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많이 가지고 공부를 잘했는데 착한 친구들 말이죠. 그래서 아마 동서를 보고 더더욱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도 있었습니다.
하버드를 나온 친구가 말이죠. 그 친구는 정말 너무 바쁘게 지내는 친구라 자주 보지 못했었는데 몇 년 만에 보게 되었어요.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냐며 안부를 묻는 친구에게 제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어요. 그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아서 많이 답답했던 것 같더라고요. 한번 시작한 이야기는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학교 망신은 다 시키고 다니네. 인성이 그렇게 글러먹었는데 하버드를 나오고 아니고가 뭐가 중요한 거야? 그래, 다 너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 그런데 어느 학과라고? 어디랬더라? 사회학과였던 것 같은데? 이름은? 저는 동서의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얼굴이 갸웃 한번 하더니 눈이 정말 더 커질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저는 놀라서 친구에게 물었어요. 왜? 아는 사람이야? 걔 그 애 같은데? 우리 학교 다닌다고 사기치고 다닌 위장 대학생. 뭐? 친구의 말은 이랬습니다. 자기가 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 소문이 쫙 날 만큼 엄청난 일이 있었다고요. 진짜 대학생이 아니라 하버드를 가려다 여러 번 떨어진 이력이 있는 사람이 하버드생이라고 속이고 진짜 학교에 다니면서 수업을 듣고 하다가 걸린 적이 있다고요. 그게 동서가 이야기한 학과였고 이름도 같은 것 같다더군요. 에이, 설마. 아니야, 그 이름이 흔한 이름도 아니고. 사진 있어? 얼굴 알아? 나는 모르고 내 친구가 알아. 당장 물어봐 줄 수 있어. 저는 최근에 찍었던 가족 사진을 친구에게 보냈고 친구는 미국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그 사진을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맞아, 걔 맞대. 정말이야? 얼굴 확실하게 안 돼? 친하게 지냈다가 자기도 뒤통수 맞아서 잊어버릴 수 없다는데? 제임이라고 하면 알 거라고. 너 내 돈 아직 안 갚았잖아 라고 전해달래. 돈? 동서는 그냥 위장 대학생이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하버드를 가고 싶었지만 몇 번이나 떨어지고 나서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기 위해 학생인 척 학교에 다니면서 모두를 속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돈을 조금씩 빌려갔는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어서 모든 사실이 다 밝혀졌다고 말이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런 걸 거짓말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지만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거든요. 본인이 나온 대학이나 학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나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그 얼굴이 생각이 나서 놀랍다 못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무서운 사람이구나 싶어서 말이죠. 그날 친구에게 동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듣는 이야기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들 뿐이라서 이게 정말 사실인지 소문에 소문이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조차 들 정도였어요. 일단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살인지 아닌지도 모를 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막 갑자기 동서 이런 비밀 있잖아 하면서 다 폭로하기도 조금 그랬고요. 워낙 큰일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제가 그 모든 일을 폭로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뭐 동서의 성품으로 보아 그건 예견된 미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날이었습니다. 가족끼리 비싼 한식당을 예약해서 다 함께 밥을 먹고 난 뒤였어요. 제가 남편의 카드를 두고 계산하려고 카운터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제가 계산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남편이 오늘 밥은 남편이 산다고 저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둔 상태였거든요. 뭐 그때 제가 내가 한다고 한 건 내가 산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냥 남편 카드로 내가 결제를 한다 뭐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동서는 그 말도 그냥 넘어가지 않더군요. 형님이 아니라 아주버님이 하시는 거겠죠. 어쨌든 오늘 밥은 남편이 산다고 했어. 그냥 제가 한다고 할 때 넙죽 받으세요. 또 그 표정이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깔볼 때 나오는 그 표정 말이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또 시작되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형님 돈도 아닌 걸로 그렇게 유세 떠는 거 진짜 웃기거든요. 내가 무슨 유세를 떨었다고 그래. 식사하다가 먼저 나가는 것도 뻔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계산 우리가 한다 라고. 아니, 나는 어차피 다 먹었으니까 미리 조용히 나오는 거지. 다들 대화 중이시니까. 하여간 진짜 이런 곳에는 머리 더럽게 잘 돌아간단 말이지. 그 머리를 공부할 때 썼으면 고졸 아니고 대졸일 텐데. 그쵸? 갑자기 확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뭐 누군가에게 덜 배웠다는 걸로 무시하는 자격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었지만 본인도 위장 대학생이었던 주제에 누굴 욕하는 건지 싶어져서 말이죠. 내 앞에서 머리 굴릴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머리 좋은 사람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거고 수만 다 읽히는 거니까. 진짜 머리 좋은 사람? 제가 되물었습니다. 동서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헛웃음을 짓더군요. 제가 본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기분이 들었어요.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이랑 대화가 통할 걸로 생각한 게. 아무튼 어머님 아버님께 잘 보이려고 수 쓰지 마세요. 그렇게 대놓고 재산 밝히는 거 너무 없어 보이니까. 집안의 흠인 주제에 본인 주제 파악은 못하고 뻔뻔하게까지 하네. 돈 밝히는 게 누군데 그래? 제가 그렇게 훅 이야기했어요. 동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는 듯 저를 바라보더군요. 정말 돈을 밝히고 정말 뻔뻔한 게 누군데 그러냐고. 지금 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 동서 말고 다른 누가 또 있어? 아니 진짜 또 정신이 나갔나? 누구더러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정말 뭘 알고 있을 줄 알고 이러는 거야? 그때 동서는 처음으로 조금 멈칫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팔짱을 끼면서 저를 아래로 깔아보더군요. 아마 제 주변에 자기의 그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하버드를 다닌 친구가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저를 철저하게 무시했으니까요. 너 같은 게 알아봤자 뭘 얼마나 알고 또 뭘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는 뭐 숨기는 거 없는데? 너처럼 고졸도 아니고 당당해. 당당? 당당하다고 했어? 너처럼 고졸도 아니고? 그래, 그랬다. 왜? 그때 이쪽으로 가족들이 나오는 인기척 같은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동서는 너무 흥분해서 그런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고요. 저는 일단 작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하버드 그거 거짓말이라며. 그 순간 동서가 멈칫했어요. 저는 그런 동서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아, 정말로 그게 있는 사실이었구나.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가 다 진짜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동서는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던 일을 절대 들키고 싶지 않고 그럴 걸로 생각하지 않은 무시의 대상에게 들킨 것에 이성을 잃은 것 같았어요. 너 하버드 나온 거 거짓말이라며. 내가 입 다물까도 생각했는데 너 이러는 거 보니까 더 이상은 숨겨줄 수 없겠다. 너 같은 게 뭘 알아. 어디서 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주워듣고 온 모양인데 네가 어울리는 애들도 너 같은 애들일 텐데 그런 바닥에 처박힌 인생들이 대체 뭘 안다고 내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감히? 내 친구가 하버드 나왔거든. 너처럼 가짜로 말고 진짜로. 동서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잠시 굳었어요. 하지만 이내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애써 부정하는 얼굴과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같은 년한테 하버드 다니는 친구가 있을 리가 없잖아. 이게 어디서 누구한테 거짓말을 해? 왜 없어? 있어. 너 그리고 하버드에서 돈 빌리고 다니다가
그게 문제돼서 가짜 대학생인 거 걸린 거라며? 내 친구의 친구가 너한테 아직 못 받은 돈이 있다던데? 야, 닥쳐. 돈 갚으라고 전해달래, 제이미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동서는 정말 눈에 띄게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뻔뻔하게 나오길래 계속 소리를 지르며 우길 줄 알았는데 말이죠. 본인도 아는 이름이 나와서 정말로 놀란 것 같더라고요. 아니, 어떡해.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어느새 시댁 식구들이 다 나와서 뒤에서 듣고 있더라고요. 저는 알고 있었지만 동서는 몰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인연이 저를 질투해서.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 어디 손이 동서한테 인연 전형거리고 너 같은 거라고 하고 이게 지금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아마 시댁 식구들은 동서가 거짓말을 했다는 그 사실보다 동서가 저를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더욱 놀랐을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격이 없고 경우가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으니까요. 그게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제가 동서의 말을 똑같이 반복해서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동서는 그런 저를 보고 입을 딱 다물더군요. 지금 산 증인이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또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알면 알수록 놀랍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 공부는 제대로 시킬 수 있냐? 애플 같은 단어를 두고 나한테 형님은 영어 읽으실 줄 모르니까 라고 하면서 사사건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런 집안에서 나는 집안의 흠이라고 양심 있으면 평생 죄송한 마음으로 살라고 한 게 누군데 그래? 그런 말을 한 동서는 어디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그 말을 모두 듣고 가장 분노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꿈에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야기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뭐? 정말이야? 아니, 아주버님. 그래서 우스워서 나도 아는 척한 거야. 나한테 매번 고졸이라면서 조롱하던 동서가 사실은 본인도 가짜 대학생이었다는 걸 듣고 기가 차서. 만약에 동서가 나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나도 이 이야기 아는 척 안 했어. 그 이야기라 하는데 눈물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그간 쌓인 게 참 많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동서를 험악한 얼굴로 바라봤고 도련님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뒷목을 잡으셨고요. 동서는 그대로 식당을 나갔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서는 도망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사람처럼 말이죠. 저희 가족은 거기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받은 충격이 너무 컸으니까요. 그냥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야지. 당신이 너무 속상해할까봐 그랬지.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아는 게 더 속상한 거야. 다음부터는 절대 비밀로 하지 마. 알겠지? 알겠어. 그 일로 생긴 한 가지 좋은 점이 그거였어요. 바로 남편과 사이가 더 돈독해진 거 말입니다. 동서한테 고맙지는 않지만요. 당연히 저희 시댁은 물론 도련님도 뒤집어졌습니다. 그날 동서는 멀리 가지도 못했다고 해요. 도련님이 집으로 가니 거기서 불을 다 꺼놓고 앉아 있었다고 하더군요. 도련님을 보자마자 거짓말을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변명을 늘어놓는데 도련님은 그런 동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나를 속인 것도 물론 잘못된 거지만 형수님이 너보다 못 배웠다는 이유로 그렇게 막말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러는 거에 나는 더 충격받았어. 그런 사람이랑은 가족으로 못 살 것 같아. 라고 말이죠. 물론 거짓말을 한 것도 너무나 큰 잘못이지만 누군가를 그렇게 대했다는 것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도련님은 그 부분에서 동서에게 가장 큰 실망을 하셨던 거고 말입니다.
동서는 이혼할 수 없다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리고 급기야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 모습은 남편도 봤고요. 내가 대학을 안 나왔어도 너랑은 달라, 알아? 야, 너는 대학을 갈 생각조차 못한 거고 나는 미국에서 준비하다가 못 간 거고 차원이 다르다고. 하버드에 갈 수 있어서 거기에 가려고 한 사람이랑 아예 대학에 디귿도 엄두도 못 낸 사람이랑 같아? 같냐고. 그만해, 동서. 뭘 그만해. 내가 내 이야기만 안 했어도 나 이혼할 일도 없었어. 내 인생은 네가 망친 거라고, 네가. 참다 못한 남편이 나서려고 했지만 제가 남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서 인생을 내가 망쳤다고? 아니야. 동서 인생은 동서 스스로 망친 거지. 뭐? 애초에 그런 거짓말로 동서가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으면 될 일이고,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막 안 굴었으면 될 일이지. 일의 시작은 동서고, 그러니까 동서의 인생을 망친 사람도 동서 자신이야. 남의 탓하지 마. 알겠어? 네가 막말만 안 했어도 나한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내가 다 말한 것 같아? 저는 의미심장한 얼굴로 동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서는 거기서 멈칫하더군요. 다시 한번 그날처럼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동서는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않고 그대로 돌아갔어요. 동서가 돌아간 뒤에 남편이 묻더군요. 또 뭘 잘못한 게 있어? 아니. 그런데 왜 저래? 그냥 하나만 잘못했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서 찔러본 건데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네. 엄청난 인생을 살았나 봐. 남편은 천재 아니냐고 대단하다며 저를 치켜 세워줬지만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친구에게서 더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때 동거하던 남자랑 사이에서 아이도 있었다는 말이 있었대. 에? 그건 그냥 소문인 거 아니야? 아니야. 배가 불러서 다니는 걸 본 친구가 있어. 나중에 다 탄로가 나고 나서 남자랑 헤어지고 애를 지웠다고 했나? 아니면 입양 보냈다고 한 것까지 들었는데. 그거야 소문일 뿐이라서 그날 이야기하지 않은 거지만 아마도 동서는 그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될까봐 그날 그렇게 급하게 돌아간 게 아닐까 싶어요. 도련님이랑 결국 이혼을 하기로 하고 난 뒤에 저에게 한번 연락이 왔었거든요. 이제 다시 볼 사이도 아닌데 연락까지 따로 해서 또 따져야겠어? 내가 고졸인 거 이제 안 쪽팔려 해도 되잖아. 우리는 이제 가족도 아닌데. 그게 아니고... 동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하려나 싶어서 궁금한 마음으로 그 침묵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긴 침묵 끝에 나온 동서의 말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죄송했어요. 어? 순간적으로 놀라서 그렇게 대묻고는 아무 말도 못했네요. 절대 사과 같은 걸 먼저 할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얼굴을 봤을 때도 저를 살벌하게 노려보며 소리를 빽빽 질러댔으니까요. 그때는 죄송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분한테 제 이야기 더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사라졌다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어디선가 또 저를 마주치게 되면 그냥 모른 척 해주시고요. 저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동서가 아주 믿고 싫기는 했지만 제가 무슨 억한 심정으로 쫓아다니면서까지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을 방해하겠어요. 그럴 마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서에게도 그러겠노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감사하다는 인사를 몇 번 더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렇게 동서와의 연이 끊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뭐 미국을 다시 갔네 아니네 어디 취직을 했네 하는 소문들만 무성하게 들려왔지만 구체적으로 뭐라고 산다는 건 알지 못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소식을 들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도련님도 상처가 매우 컸어요. 어떻게 보면 사기 결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속이고 사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뭐 어디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텔레비전 속에서 본 적은 있어도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시는 동서를 볼 일이 없을 걸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이 참 좁더라고요. 우연히 동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와 백화점에 간 날이었어요. 평생 그런 곳에 가는 일이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제 생일에 맞춰서 가방 하나를 사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나온 참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이거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어머님을 위해 만들어진 옷이네. 어머, 그러니? 세계 어머님 얼굴을 확 살리는 것 같아요. 너무 생기 있어 보이세요. 어떤 중년 여성에게 딱 달라붙어서는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애교를 뜨는 애사롭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향해 점원이 이야기했어요. 내비 며느님께서 안목이 너무 높으시네요. 그리고 그 뒤에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 중년 여성의 입을 통해서 말이죠. 얘가 하버드 나왔잖아요. 하버드. 저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입을 떡 벌리고 멈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선가 또 그렇게 속이고 시집을 갈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 쉽게 바뀌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된통 당해놓고도 또 그런 짓을 하고 다닐 수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질 않았습니다. 어머, 하버드요? 우리 아들도 서울대 나왔잖아요. 엘리트 커플이네. 너무 멋있다. 그쵸? 내가 이세가 너무 기대가 된다니까. 점원과 중년 여성이 서로 호들갑을 떨며 동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 동서와 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제 옆에 있는 시어머니까지 봤고요. 당연히 사색이 되었어요. 어머님, 옆에 매장도 한번 가볼까요? 아, 왜? 나 이거 예쁜데 너도 예쁘다며. 아니, 나오신 김에 다 입어보면 좋으니까요. 그래? 아이, 그러면 또 그런가? 어머, 예, 안 서둘러도 돼. 서둘러 달아나는 두 사람을 저와 시어머니가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책이 없다는 얼굴로 말이죠. 솔직히 그 중년 여성분에게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줘야 하느냐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건 또 너무 나서는 건가 하는 생각과 함께 그냥 더 이상 저 여자와 얽히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동서는 평생을 그렇게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살아야 할 테니까요. 스스로를 불행 속으로 던져놓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게 조금 불쌍했던 것 같아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세상에 저런 애도 다 있다는 둥, 저런 애인 줄 모르고 며느리로 받았다는 둥, 아직 몰랐으면 어쩔 뻔했냐는 둥,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 같네요.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도 해줬더니 남편은 되려 그분에게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랬고요. 세상에 참 많은 사람이 있지만 동서 같은 사람은 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나 어디선가 이 사연을 듣고 있다면 꼭 이야기해주고 싶네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신으로 살라고 말이죠. 물론 이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요. 이런 말을 들어먹을 사람이었다면 진작에 다르게 살았을 테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래도 이야기하면서 속이 시원해지기도 하고 또 제가 가진 콤플렉스 같은 게 조금 치유가 되었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그래 주셨으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게 지금 제 인생에서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저처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쓰기 시작한 거기도 하니까요.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곳이 있다는 것도 저 같은 사람도 사연을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해서 한번 남겨보게 되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즘 저는 저와 제 자식 간에도 그리고 제 위에 부모님들과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진짜 부모님과는 아주 무난하고 평범한 사이를 지내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저희 장모님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로 저희 장모님과 저는 사이가 꽤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저희 집에 같이 사시면서 쭉 모셨고 아침 저녁으로 뵐 때나 언제나 늘 살뜰하고 다정하게 잘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계속 저와의 관계를 강조하게 되는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정작 부모 자식 관계인 우리 와이프와 장모님은 사이가 썩 좋지 않다는 것이에요. 가끔 장모님께 너무 야멸차게 말하고 쏘아붙이듯 말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다 움찔할 정도예요. 말 좀 예쁘게 하라고 설득을 해야 될 정도로 엄청 짜증을 부리거든요. 엄마가 반찬 이거 해서 갖다 줄까? 아, 됐어. 엄마 반찬 짜. 입맛에 안 맞아. 이렇게만 적고 보면 저희 와이프가 되게 까탈스럽고 못된 딸같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나름의 사정이 있긴 해요. 바로 저희 장모님과 와이프, 그리고 멀리 살고 있는 처남에겐 사연이 있거든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장모님은 외가댁으로 가시고 장인어른과 처남과 셋이서 꽤 힘들게 살았나 봐요. 집안 형편에 맞춰서 살겠다고 체념하면서 많은 것들을 아끼고 노력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렇게 살다가 성인이 되어서 장모님이 뒤늦게 자녀를 찾기 시작하셨고 유학을 갔다 와서 취업할 나이가 된 와이프는 그쯤 엄마와 만나게 된 것이에요. 거의 15년이 지나서 엄마와 산 세월보다 같이 살지 않은 세월이 더 길어져서 그런지 낯설기도 하고 원망도 컸나 보더군요. 엄마가 우릴 버린 거나 다름없어. 알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실제로 이런 말까지 하면서 모질게 많이 말했다예요. 근데 그 무렵쯤 제가 이 집의 가정사에 끼게 된 것입니다. 당시 와이프에게 첫 직장이었던 곳에서 저와의 만남이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는 연애를 해오다가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결혼할 사이이다 보니 와이프도 상견례까지는 아니어도 결혼식장엔 장모님을 초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런 사정을 와이프가 미리 말해주었기에 저도 약간 경직된 상태로 만남을 갖게 되었지만 만나 뵙고 나니 생각보다 너무 다정하시고 마음 씀씀이도 크고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느낀 바를 얘기했으나 와이프는 여전히 부정적일 뿐이었어요. 그건 오빠가 몰라서 그래. 아니 실제로 우리 엄마는 좋은 사람이긴 했어. 어릴 때 우리랑 시간을 많이 보냈기도 했고 말이야.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건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할 때 우리 곁에 없었다는 거야. 난 오빠가 딱히 우리 엄마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진 않아. 그냥 할 도리 정도만 하고 연락도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나부터가 엄마가 불편하거든. 이런 반응을 보니 그들만의 사정이 있겠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약간 안타까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중 얼마 안 되어 우리는 첫 아들을 낳게 되었고 뒤이어 예쁜 딸도 얻게 되었어요. 장모님은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손주들을 너무나 예뻐하셨고 와이프는 그런 자신의 엄마를 껄끄러워하면서도 막상 몸이 힘들어지고 힘든 산후 시기를 보내다 보니 약간은 마음을 열게 된 것 같더군요. 연년생으로 아이들을 낳은 거라 아무래도 몸에 무리가 많이 갔을 거예요. 막달쯤 임신 중독증 증상까지 가서 무척이나 위험하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때 장모님이 오셔서 딸 손을 붙잡고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아이고, 우리 딸 잘하는데 아무것도 못 해줬던 우리 딸. 몸이라도 성해야 할 텐데 네가 아플걸. 내가 대신 아파야 하는데 어떡하니? 자식을 두고 나간 죄를 내가 받아야 하는데 네가 아파서 어떡하니?
그 모습에 좀 찡했었는데 와이프는 여전히 경직된 자세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머리 아프니 다 나가달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아기를 가졌을 때부터 낳고 난 이후도 무척 힘들었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했는데 그때 마침 장모님께서 본인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단 말씀을 거듭 하셨었어요. 제발 내가 돕게 해주게나. 저리 힘들어하는데 돈 써서 사람 구하지 말고.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 별달리 방법이 없었고 와이프 눈치를 보니 당장 손까딱하지 못하고 애들도 못 안아주고 있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게 맞겠더군요. 그리해서 장모님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거의 5, 6년을 함께 보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장모님은 정말 매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음식을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늘 장을 봐와서 잔뜩 만들어주시고 애기 키우는 집이라고 늘 신경을 써주셨답니다. 우리 장서방 왔어? 배고프지? 얼른 밥 먹어. 아유, 추운데 먼 곳까지 갔다 오셨네요. 그냥 시켜 먹으면 되는데. 아니야, 시켜 먹긴. 내가 있는데 못하러 시켜 먹어? 자, 말하지 말고 얼른 밥부터 먹게. 그런데 와이프 역시 한때 고된 노동을 하는 장인어른을 대신해서 가장 역할을 하듯이 살았고 그렇다 보니 살면서 장모님과 안 맞는 부분도 많아서 그걸로도 싸울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엄마, 내가 이거 위치 옮기지 말랬잖아. 위치 바뀌면 헷갈린다고요. 아유, 너도 참. 알겠다, 알겠어. 내가 미안하다. 다음부턴 안 그럴게. 아빠만 있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리고 싸우는 와중에도 아내는 장인어른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참 저희 장인어른은 저희가 결혼하기 1년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와이프도 무척 힘들어했었고 결혼식 때도 혼주석이 비어있을 것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장모님과 연락을 취한 것이었고요. 허나 제가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게 된 건 장모님은 젊은 날에 어떤 연유로 이혼을 선택하시고 아이들을 두고 나가게 되셨는진 몰라도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사시는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위인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가끔 회사 일이 늦어져서 새벽이 다 되어 들어오면 주무시고 계시다가도 나오셔서 꼭 자네 왔냐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저는 늘 떨떠름하고 어색한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아, 네, 장모님, 저 이제 들어왔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러면 장모님이 꼭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는데 전 그게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더라고요. 오늘도 고생 많았겠어. 자네도 얼마나 힘들겠나. 얼른 쉬게. 수고 많았네. 제가 가끔 동료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그냥 잠결에 깨셔서 누군지 확인하시고 의뢰의하는 말이 아니겠냐. 별걸 다 감동한다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집은 약간 무미건조한 집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늘 늦게 들어오나 평소 시간에 들어오거나 저보고 맨날 힘들었겠다. 고생이 많았다고 안쓰러운 눈으로 말씀해 주시는 장모님의 인사에 완전히 스며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끔 장모님의 이런저런 모습들이 좋다고 하면 와이프는 그냥 무표정으로 그래? 다행이네. 하곤 별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무르르듯 살고 있던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맨날 골골거리며 아프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던 아내는 막상 건강검진을 하니 딱히 대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결과가 나왔더군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행이다, 참 잘 되었다 하고 있던 와중에 어디선가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모두 당황하게 되었어요. 다름 아닌 장모님에게, 아니 사실 그 누구에게도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연세는 딱 적당하신 편이고 늘 본인은 또래들보다 기억력이 좋다고
치매 걱정 같은 건 전혀 없다고 우스갯소리를 늘 해오시던 분이기도 했었는데요. 그 어떤 기미나 힌트를 느낄 새도 없이 그냥 단순히 예방 차원에서 상식 정도만 알아두기 위해서 진행했던 검사에서 결과가 매우 이상하게 나온 것이었어요. 장모님의 상태는 이제 치매로 들어가는 문이 이미 열린 상태였고 분명히 진행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유, 늙으면 생기는 거니 뭐 어쩔 수가 있나. 약 잘 먹어야지. 장모님은 이렇게 막상 담담히 말하시는데 저흰 그렇지 않았어요. 아마 아내는 컨디션이 늘상 좋지 않은 편이다 보니 같이 지내고 계신 장모님보다는 자기 손이 더 많이 가야 하는 애들에게 신경 쓰느라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엄마는 어릴 때의 엄마이고 십수년의 시간 동안 본인 엄마의 다른 곳에서의 시간을 모르니 치매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어떻게 큰지도 잘 몰랐을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 역시 해당되기도 하고 장모님과 마주할 시간은 기껏해야 이른 퇴근 시간대나 주말 때 가끔씩 보는 정도라서 크게 뭔가 차이를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연유들로 인해서 우린 그런 미세한 변화를 놓치고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사실 가장 큰 충격은 장모님 본인이 받으신 것 같았어요. 처음엔 담담해 하시더니 시간이 갈수록 검사 결과가 오류가 난리는 없겠지? 다시 한번 받아볼까? 하면서 믿지 못하시더라고요. 다시 검사를 받아보시겠어요? 아니야. 치매라면 치매겠지. 장모님은 본인에게 치매라니. 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평소 신경도 많이 쓰고 건강 정보도 많이 익혀두고 운동도 하고 했는데 너무 절망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와이프는 늘 무표정하고 자기 엄마에게 적대적인 반응이긴 했지만 이때 약간 적잖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장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무시는 동안 저보고 잠깐 밖에 나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한쪽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더니 계속 앞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아주 늦게 말을 하더라고요. 듣고 나니 저도 마음이 여간 복잡해지는 게 아니었어요. 오빠, 엄마가 치매라니 난 상상도 못 해봤어. 치매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충분히 충격받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고 저 역시도 이날의 쇼크는 꽤 여운이 컸기에 그냥 가만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뒤이어서 하는 와이프의 말은 어쩐지 다른 부분에서 더 충격이었고 저를 슬프게 하더군요. 있잖아 오빠, 맨날 나보고 엄마한테 너무 틱틱거린다고 했잖아.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 근데 그러고 싶기도 했어. 이게 맨날 왔다 갔다 해. 엄마랑 잘 지내야 한다는 걸 아는데 아직 난 엄마를 향한 미움이 아직도 제대로 해소가 안 된 거야. 그래서 그걸 다 쏟아내야지 다시 엄마를 내 엄마처럼 대할 수 있는 건지 나도 도통 모르겠더라. 근데 난 아직 엄마를 완전히 미워해보지도 좋아해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어정쩡하게 서 있는데 엄마가 치매라니?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빠? 살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으로 복잡하고 단 하나의 감정만으로는 정의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날 힘겹게 말을 꺼내는 와이프를 보니 이제 더 이상 장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가 있을지, 아니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와이프는 울음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며 이런 자신이 너무 싫어진다는 말을 하면서 괴로워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한참 고민하더니 결국 처남에게 알리더군요. 처남도 약간 충격을 받긴 했는지 얼마간 반응이 없었고. 네, 알겠어요. 일단 저도 좀 정리해야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라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내 동생도 충격이 크겠지. 어떡해?
내가 우리 엄마를 아프게 한 거야. 아니야. 왜 그런 말을 해? 당신 탓 아니야. 우리 공부라도 하자.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뭐든 방법이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나름 장모님의 상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켜볼 생각으로 많은 공부를 했으나 마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라도 하셨던 걸까요? 장모님의 상황은 꽤 빠르게 안 좋은 쪽으로 앞서 나가게 되었고, 이젠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라면 장모님의 상태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눈치챌 정도가 되었어요. 여기가 내 집 맞지? 네, 장모님 맞아요. 응, 그래, 그렇구나. 내 집이구나. 전 직장에 다니고 있고, 애기들은 어리고, 와이프는 이걸 케어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치는데 장모님이 치매이시다 보니 이것까지 관리를 할 힘이 없어서 점점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와이프의 태도였어요. 적어도 예전만큼 장모님께 틱틱거리지 않고 표정이나 말, 감정의 그 어떤 변화도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대하더군요. 아주 다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챙겨주는 식으로요. 저도 이때 잠깐 인터넷으로 치매 관련 사례들을 좀 알아보았는데 본인 어머니나 친인척의 경우를 쓴 분들을 보니까 갈수록 날카로워지는 분들도 많고 자꾸 까먹고 헛소리를 하시거나 밖에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시거나 꽤 심각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장모님의 상태는 눈으로 볼 때 엄청나게 큰 제어가 필요할 정도로 심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가끔씩 멍하니 계시고 자다가 깨서 우시기도 하고 이전 같지 않게 감정 기복이 많이 심해지시고 점점 제약이 많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더군요. 그리해서 고민이 많은 와중이었는데 이상하게 기력이 많이 없으시고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왠지 걱정이 되었어요. 당시 애들을 걱정해서 집에 오신 어머니가 이런 상황을 보시더니 장모님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다며 치매만 걱정하지 말고 다른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어떻냐고 하시더군요. 혹시 또 몰라.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지 저대로 두어선 위험하실 수도 있어. 그럴까? 특히 이 말을 듣고 와이프는 몹시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저 역시도 아무리 저런 진단을 받고 이런저런 기복이 있다지만 평소 같지 않게 일찍 주무시고 피곤해 하시는 걸 보니 신경이 쓰였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모시고 병원에 들리게 되었는데 거기서 또다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감당 못할 일들이 한 번에 밀려오는 건지, 우리에게 더 이상의 방법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온통 사방이 다 막혀있는 느낌이더군요. 장모님의 상태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으며 암이란 진단과 함께 이미 상당히 시간이 지나버렸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와이프는 그간 어떻게 가까스로 참아오고 있었던 건지 갑자기 울음을 왁 하고 터뜨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괴로워하던지 그간 엄마에게 자기가 못되게 굴어서 엄마가 속으로 많이 힘들어서 저렇게 아프게 되었나 보다고 자책을 하는 겁니다. 오빠, 어떻게 우리 엄마? 엄마 나 때문에 아픈 거야. 내가 나 때문에 엄마가 치매도 걸리고 암도 걸린 거야. 나 어떻게 살아? 그런 게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와이프는 들리지 않는지 한동안을 그렇게 울었고 겨우 달래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받게 된 검진에서 암인 걸 알게 되었고 시한부 선고까지 받게 되셨으니 우리 집은 보통 혼란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병만 온다고 해도 참 가혹하게 느껴지고 우리 모두 마음 잡기 힘들었는데 순식간에 시한부 선고가 떨어지게 되니 마음의 준비를 하란 얘기조차 잔인하게 느껴지더군요. 솔직히 저도 너무 괴로웠지만 매일매일 죄책감에 울음을 참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와이프를 보면서
저라도 좀 이성적인 상태를 유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장모님은 입원하신 내내 무척 힘들어하셨고 치매도 있으시다 보니 말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면서 암 치료도 하시느라 무리한 일들을 매일 겪어내고 계셨어요. 와이프는 어느 날 울다가 탈진해서 거의 기절하다시피 했던 날도 있는데 장모님께서는 결코 자기 딸이 저리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거란 생각이 불현듯 들더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고 병원에 계시는 동안 처남도 와서 장모님의 손을 잡아드리고 하고 그냥 말없이 지켜보다 돌아가기도 했어요. 암이란 건 정말 어느 순간은 희망을 잠깐 주다가도 그렇게 아주 살짝 마음을 놓고 겨우 긴장을 푼 사이 소리도 없이 소중한 사람을 순식간에 데려가 버리는 무서운 존재이더군요. 이번에 그것을 절절하게 느끼고 생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날도 저는 장모님의 컨디션이 약간 좋아졌었기 때문에 전혀 이후의 일에 대한 상상이나 뭔가를 생각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길지 않은 투병식이었지만 한 번에 몰려온 충격과 충격들로 인해서 저와 와이프 모두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조금 숨 돌릴 틈이 생겼기에 그저 그 부분에만 감사하고 있던 찰나였어요. 이 무렵 때도 몇 마디 못하시던 장모님이시긴 했지만 이날 좀 말을 하시더군요. 일반적인 대화도 어려운 때이긴 했는데 뭔가 자꾸 알 수 없는 소리를 반복해서 말씀하시길래 몇 번이나 되물었어요. 계속 엿줍다가 저도 잠깐 멍해 있는 사이 장모님은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꾸 파보라고. 뭘 파보라고 말이에요. 봐봐. 네? 장모님, 뭘요? 죄송한데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파야 돼. 봐봐. 너무 죄송했지만 몇 번이나 계속 되묻고 또 되묻는 사이 그게 겨우 집 뒷마당을 말하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이신가 싶었는데 저희 집은 일반 아파트이기 때문에 뒷마당 같은 게 없거든요. 장모님이 있잖아. 이런 말을 했는데 당신 무슨 말인지 혹시 알아?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아마 거긴 나중에 와이프에게 말해보니 외갓집을 말하시나 보다며 좀 당황스러워 하더군요. 지방에 있는 외갓집엔 뒷마당이 좀 널찍하게 있긴 하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난데없이 왜 파보라고 하시는 건지 평소에 일절 말을 하신 적이 없던 얘기라서 잠깐 어릴 적 기억과 뭔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일단은 그런 일도 있구나 하고 넘겼는데 다음날 우리는 너무도 갑작스런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으셔서 눈도 맞추고 말씀을 하셨던 장모님께서 이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때에는 누구나 장담은 할 수 없는 때이기에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날, 오늘 가실 거란 생각을 아무도 못했어요. 급하게 간호사에게 알리고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보니 장모님은 분명히 우리 곁을 떠나셨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더군요. 그때는 너무 실감이 나지 않아서 저와 와이프 그 누구도 마음 놓고 울지도 못했어요. 이후에 여기저기 알리고 제 가족들에게도 전하는 동안 실감이 안 나서 침을 억지로 삼켜가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어쩜 임종과 동시에 장례로 이렇게 순식간에 이어지는 것인지 남들이 하는 것을 볼 때에도 참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 싶었는데 제가 해보게 되니 더더욱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나중에 손님들을 맞을 때가 되어서 정신이 들었고 저도 이런데 와이프와 처남은 어떨지 참 안쓰러웠어요. 그렇게 장례를 마무리하게 되었고 집에 들어와 보니 여기저기 장모님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더 가라앉고 울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와이프는 얼마 전부터 꽤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기에 더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나서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차에 장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보다 늦게 들어온 와이프에게 전 이 얘기를 꺼냈고 다음 날 여전히 기력이 없다는 와이프를 데리고 외갓집으로 향했어요. 전 장모님의 흔적을 좀 느낄 수 있는 곳에 가서 기분 전환이라도 시켜주고 싶었고 갑작스레 들이닥친 이 환경에 막혀서 계속 실내에만 갇혀 우울해하는 와이프를 좀 밖으로 내보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외갓집에 들렸고 인사를 하다가 그 뒷마당으로 건너갔는데 불현듯 장모님 말씀이 떠올라서 와이프와 한번 여기를 들춰보자고 했어요. 거기 왜 냅두지? 장모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한번 파보자. 별 시덥잖은 소리를 한다며 와이프는 어이없는 듯 웃었지만 아무튼 우리는 신발로 슬슬 파보다가 나중에는 따로 나뭇가지나 쇳조각 같은 걸 얻어와서 좀 더 파보게 되었는데요. 그 안에는 비닐팩으로 꽁꽁 쌓여져 있는 뭔가가 있어서 솔직히 좀 놀랬어요. 뭔가 김장통 같은 플라스틱 통을 비닐로 겹겹이 싸가지고 안에 묻어놓은 게 보이더라고요. 이때부터 약간 섬뜩하기도 하고 와이프는 뭔가 긴장한 얼굴로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꺼내고 꽤 오래 묵혀두어서 썩을랑 말랑한 비닐을 걷어내고 플라스틱통 뚜껑을 세게 끌어당겨서 열었는데요. 그 안에도 혹시 뭔가 들어갈까봐 여전히 비닐로 꼼꼼하게 묶이고 또 묶인 것들이 얼굴을 드러내더군요. 거기에 실제로 들어있었던 것은 비닐 너머로 희미하게 보여지는 돈들과 반짝거리는 금 액세서리들이 엉켜 있었어요. 그대로 갖고 돌아와서 다시 비닐을 오리고 걷어내보니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돈과 금목걸이와 팔찌, 반지 같은 것들이 함께 뒤섞여 있더군요.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옛날 1,000원짜리부터 해서 주섬주섬 섞여 있던 돈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세어보니 현금으론 60만 원 정도 되었고 평소 액세서리 같은 걸 전혀 하지 않으셔서 몰랐는데 금목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장모님의 것이었나 보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목걸이는 와이프가 희미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이 목걸이 우리 엄마가 하던 거야. 나 아주 어릴 때. 우리 엄마 정말 힘들게만 살아왔는데 돈 한 푼 아끼고 잘 쓰지도 않고 우리 장모님은 딱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힘들게 살아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집에 오셔서 애들을 봐주실 때도 용돈 한 푼 안 받겠다고 한사코 거절하시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평소 꼬깃꼬깃 모아둔 돈들, 본인에게 있어서 금품이라고 여겨질 만한 거리들을 저기에 묻어두시고 언젠가 자기 애들에게 주고 싶어서 간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생전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가 임종하시기 전날 겨우 입을 열어 완연한 정신으로 말을 하려고 하셨던 장모님. 자식을 두고 눈을 감는다는 것을 전 아직 깊이 상상해보진 못했지만 이게 과연 젊은 저에게만 있어서 끔찍한 일은 아니리라 생각이 듭니다. 연세가 많으셔도 특히 장모님의 경우 자식들과 보낸 시간이 적으니 더 한이 되시지 않으셨을까요? 와이프와 처남도 괴로워했지만 장모님 본인이 가장 괴롭고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마음이 저릿하게 눌리고 아파오더군요. 부모라는 건 눈 감는 순간까지도 자식에게 뭐든 어떻게든 줘보려고 안간힘을 내어 마지막 소리를 내는구나 싶어서 그냥 그날 많이 울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빠이고 얘네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릿해오니까요. 와이프는 장모님이 남기신 것들을 보고 한 몇 분간은 소리도 못 낸 채 입을 벌리고 눈을 지그시 꽉 감고 소리 없는 울음을 울어댔습니다. 장모님과 와이프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 정말로 멀리 떨어지게 되었지만 이것이 너무 아프지 않기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또 새로이 살아가는 다른 세계의 문으로서 열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전 원래 어머니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기도 했지만 요즘 같은 일을 겪고 나니까 정말 더 견딜 수가 없이 싫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무슨 서러운 소리를 듣고 별일을 다 봐도 그냥저냥 참고 살았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어머닌 자기 며느리가 진짜 되게 우습게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알고 계시나 봐요. 원래 저는 일찍 결혼할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어머니가 자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가고 남들처럼 사는 걸 보고 싶다고 하도 성화를 부리셔서 어쩔 수 없이 땡겨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요즘은 이렇게 시댁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다 해주는 며느리들은 없다지만 제가 제법 이 시대치고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무튼 저 결혼할 때에는 어머니가 그런 걸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참 뭐가 그렇게 아쉽다고 맞춰드렸던 것일까요? 그런데다 결혼 후 명절이 되면 어머닌 정말 조금도 쉴 새 없이 저를 불러대셨고 장손 며느리라는 소리를 해가면서 온 친척들을 다 불러다가 식사를 대접시키는 거예요. 남편도 중간에서 저에게 힘들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런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딱히 제 편을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어디 보니 제일 나쁜 남편은 같이 화를 내거나 부인이랑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라더군요. 근데 갈수록 전 그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딱 그런 역할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저의 이런 수고를 결코 모르는 것 같진 않고 알고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자기 엄마가 저를 시켜대고 온갖 수발을 다 들게 하는 상황에서 딱히 크게 지켜주지도 않았거든요. 원래 우리 둘끼리는 딱히 문제될 일이 없었는데 시댁만 다녀오면 남편과 저는 아주 험악하게 싸웠었어요. 하다 남편은 이제 저를 남들이랑 막 비교하기 시작하더군요. 미정아, 어른들이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렇게 맞춰드리기 싫어해? 엄마 이번에 그렇게 좋아하는 거 봤잖아. 난 그걸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흐뭇하던데. 너는 그거 조금 도와드리고 그렇게 불만이 많아? 내 친구네 와이프들은 너처럼 안 그래. 얼마나 시어머니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는지 알아? 이때 저는 못 견디겠어서 홧김에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뭐라고? 당신이 한번 내 입장이 되어봐요. 어디 그게 쉽나? 난 갈 테니 알아서 잘해봐요. 어차피 단 한 번도 친정과 통화도 하지 못했고 나도 내 집이 있는 여자인데 너무 화가 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집에서는 어쩌다가 이렇게 온 거냐며 당황스러워 하시고 우리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는 다시 데려가라고 했었나 봐요. 결국 얼마 안 되어서 남편도 매우 불편한 기색으로 우리 집으로 찾아왔고 전 정말 꼴도 보기 싫었지만 어쩜 이렇게 사위랑 며느리는 입지가 다른 건지. 저희 엄마는 사위 뭐가 예쁘다고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사위 봤어? 많이 먹어라. 미정아, 시댁에서 뭔 일이 있다 해도 네가 조금 참으면서 잘 헤쳐나가라. 응? 일단 일이 수습이 되었고 어머니와 제가 딱히 마주할 일이 없으면 우린 평범하게 지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어머니의 간섭이 더 심해지고 툭하면 친척 누구들 불렀으니 오라가라 하는 덕에 전 조금도 편하게 지낼 수가 없었어요. 이러던 와중에 글쎄 남편은 제가 맨날 어머니로 인해서 하소연하는 모습을 듣기 싫은 건지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저에게 해버렸지 뭡니까? 너 진짜 그렇게 우리 엄마가 싫으냐? 그러면 그냥 다 집어치워. 어떻게 나를 애지중지 키워준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나 이제 너 같은 여자랑 못 살아. 그만하자고. 이때 이 말이 얼마나 청천벽력처럼 느껴지던지 전 정말 눈앞이 완전히 깜깜해져 버렸어요. 왜냐면 뱃속엔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기도 있었고 이런 저에게 이혼을 얘기를 하다니요.
솔직히 아기를 갖기 전이었다면 저도 어떻게 판단했을지 모르나. 그때만 해도 으쌰으쌰 잘 살아보자며 우린 결심을 했었어요. 둘 사이에 특별히 문제가 생길 거란 생각을 못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임신해서 배부른 저를 맨날 끌고 다니는 어머니가 정말 너무하다 생각해서 그것에 대한 불만을 좀 얘기했더니 저런 말을 해대는 거예요. 전 너무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입만 뻥끗거리다가 겨우 입을 뗐어요. 애는 어쩌고? 뱃속에 이 애기는 어떡하라고? 그러자 남편은 콧방귀를 팡팡 끼어대면서 전혀 상관없는 듯 말을 하더군요. 뭘 어쩌라고? 네가 키워야지. 네 자식은 소중한 줄 알면서 어떻게 남의 부모와 자식 관계를 그리 쉽게 알고 말하냐? 너 진짜 마음 그렇게 못되게 먹고 살면 벌 받는 거야. 그러니 이렇게 벌 받는 거라고. 알았어? 어쩜 자기 애를 뵌 부인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때 들은 말은 저에게 있어서 평생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잘못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의 말을 들을 상황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당시 저는 처음 아기를 갖고 낳는 것에 대해서 나름 걱정이 많을 때라 남편의 이런 말까지 듣고 나니 더 불안해지고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냥 바보같이 남편 손을 붙들고 그때 왜 그렇게 매달렸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여보, 그만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어머니께 잘할게. 어떻게 나랑 아기를 그냥 버리듯이 말을 할 수가 있어? 이제 당신한테 그런 말 안 할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눈 딱 감고 그때 이혼을 질러버렸어야 했는데 저도 어린 새댁이었고 임산부였고 너무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혼하면 정말 큰일이 나고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걸로 생각해서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며 바보같이 빌고 또 빌었어요. 그런데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원래 남편의 본색이 드러나게 된 건지 아니면 사람이 변하게 된 건지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점점 말을 세게 하고 못되게 하고 어머니도 그런 자기 아들의 상태를 알았던 건지 어째 더 저를 많이 불러대고 귀찮게 하셨어요. 얘, 너 이번에 와서 김장 좀 같이 하자. 내가 이번에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파서 못 쓰겠어. 얼른 네가 좀 건너와라. 아, 이번 주 주말이요? 어떡하죠, 어머니? 이때 저는 그렇게까진 할 수 없는 몸 상태였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어머니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근데 그 뒤에 덧붙이는 말이 정말 너무 가관이더라고요. 뭐야? 네가 힘들면 이 노인네보다 아프냐? 옛날 애기 엄마들은 다 그렇게 살면서 애기를 낳았어. 너만 믿고 재료들 잔뜩 준비해놨는데 안 오면 어떡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고 당장 와. 네 서방이 네 그런 모습 보면 또 얼마나 질리겠냐. 쫓겨나기 싫으면 똑바로 행동해. 집에 붙어 있고 싶으면 어디 감히 심히 말을 거역하려 들고 있어? 와, 정말 이 무슨 쌍팔년도 시대에 씹사리도 아니고 요즘 같은 때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하다니 여자에게 있어서 임신이란 무엇인지 참 기가 막히더군요. 일단은 알겠다고 말씀드리긴 했으나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지 전 김장을 하기 며칠 전부터 몸 상태가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고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로부터 갖은 원망의 소리를 들으며 병원에 누워 있었으나 어찌되었건 마음은 편하더군요. 어머니와 얼굴 볼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기를 낳게 되었고 어차피 막달이고 언제 나와도 괜찮은 상황이긴 했지만 마음이 매우 복잡했어요. 남편은 좋아하기도 하고 수고했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확실히 결혼 초반에 비해서 무척 쎄해진 듯한 반응을 하더군요. 월급도 따박따박 갖다 주고 아기를 보는 것도 같이 해주긴 하지만 어딘가 말도 냉정하게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꾸 모든 사정을 자기 엄마 위주로 얘기를 하고 제가 그걸 거부하는 것 같으면 여전히 저를 협박하듯 말을 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나한테 이번에 집 청소를 시키시는데, 나 솔직히 애기 보느라 가기 힘든 상황이잖아. 당신이 잘 좀 말해주면 안 될까? 청소하는 게 뭐 어렵다고 그걸 못 해줘. 얼른 건너가. 가뜩이나 우리 엄마 허리 아프시다 한단 말이야. 여보, 어머님이 오늘 또 오신다는데 어떡하지? 진짜 너는 엄마라는 게 되었으면 철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엄마가 애기 보고 싶어서 잠깐 들린다는데 그것도 그렇게 싫으냐? 너 그렇게 우리 엄마고 우리 식구고 다 싫으면 네가 나가. 너만 나가면 해결돼. 이때 한창 몸이 아려오고 회복도 안 되고 아기를 위한 기본적인 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힘들었던 저에게 남편의 말은 비수 그 자체였어요. 정말 아무리 한이 쌓인 원수라고 해도 아기를 막 낳고 누워서 국도 잘 못 삼키고 있는 여자한테 저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이때 저도 찬찬히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면서 하도 이혼을 노래하고 졸라대는 남편을 보니 생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 상태로 한쪽에서는 남편의 구박에 또 한쪽에선 아들이 우세인 걸 알고 바로 며느리를 부려먹으려는 어머니를 보니 이제는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죽는 수밖에 없으려나 싶었거든요. 이때쯤 우리의 사이는 정말 최악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 남편은 이제 우리가 처음으론 돌아갈 수 없는 수준의 사고를 쳐버리고 말았어요. 남자가 사고 치는 종류는 되게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전 그게 다 싫으면서도 이것만은 제발 하질 않길 바랬어요. 다른 이유였다면 어찌어찌 바보같이 데리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지만요. 하필 남편이 그중 제가 가장 혐오하는 부분을 건드리고 말았는데요. 그건 정말 두 번 다시 생각하기도 끔찍한 다른 여자와 놀아나며 저를 완전히 기만해버린 일이었어요. 이때는 아기가 돌도 안 되었을 무렵이었는데 한창 냉정 중이긴 했지만 어째 더 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람이 엄청 단순한 건지 아니면 걸려도 상관이 없었던 건지 어느 쪽이라고 해도 용서할 생각은 없었지만 남편은 버젓이 외도를 저에게 걸려버리게 되었어요. 그것도 본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어린 여직원과 말입니다. 같은 부서에 있다고 하면서 몇 번 이름을 얘기한 적이 있었고 저도 초반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소 우리가 사이가 좋고 무난하게 지낼 때에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자꾸 그 여직원 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대놓고 말했던 것은 아니지만 스치듯 그 여직원 얘기가 나오고 저도 같은 여자이다 보니 괜히 감이 좋지 않아서 좀 집중해서 들으려 치면 금세 당황해서 화제를 돌리더군요. 그러던 차에 아기를 낳은 걸 축하한다면서 그 여직원이 선물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비싼 아기 옷을 사다가 선물했다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뭐 얼마나 친하길래 회사 직원이 이 사람한테 그리 잘 보일 게 뭐가 있다고 비싼 선물까지 보내나 싶어서요. 나중에 회사에 갔을 때 마주친 적도 있었는데 여직원이 계속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생글거리는데 은근히 기분도 나빴고 말이에요. 게다가 제가 잠깐 들렸던 날의 남편 반응도 진짜 이상했어요. 왜 말도 없이 오냐며 얼른 애기 챙겨서 가라고 하더군요. 회사에서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와이프가 애기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 나 불편하잖아. 빨리 집으로 가. 지갑 정도야 놓고 올 수도 있는 거지. 뭘 회사까지 왔어? 아, 응.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그리 말하는 게 저 역시 민망하고 기분이 나빴기에 본전도 못 찾고 그냥 돌아섰어요. 근데 다시 남편 쪽을 쓱 보니 그 여직원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남편 등에다 손을 올리고 토닥거리면서 뭐 지갑이 없으면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냐. 내가 점심도 사주고 다 사줄 텐데 어쩌고 하면서 둘이 막 농담을 하며 사라지는 거예요. 뭐지? 기분 나쁘게. 뒤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때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애써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단지 그날의 남편 컨디션이 안 좋았고, 내가 운이 나빴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온 날, 다음 날은 회사를 늦게 출근해도 된다며 엄청 잠만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잉하고 진동이 울리는데도 못 들을 정도로 자길래 진짜 피곤하긴 했나 보다 하면서 제가 대신 받으려는데 수신자 이름의 여직원으로 보이는 듯한 것이 같이 뜨더라고요. 김진희 대리라고 적혀 있어서 평소 남편이 맨날 말했던 그 여직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누구세요? 그리고 저는 저도 모르게 제가 받았죠. 근데 제가 받았더니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당연히 남자가 받아야 할 전화인데 여자가 받으니 잘못 건 줄 알고 끊었을 수도 있지만 그때 시간이 12시가 넘어 있었어요.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고 정말 이런 짓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핸드폰을 몰래 화장실로 갖고 들어와서 조금씩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끔찍한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냥 쉽게 말해 남편과 그 여직원의 사이란 제가 가끔 느꼈던 그 나쁜 예감이 맞았더군요. 둘은 보통 관계가 아니었고 이미 제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무렵부터 급격히 친해졌어요. 여자 집이 꽤 잘 사는지 카톡 내용을 보니까 명품을 사러 갈 때도 남편이 무슨 보디가드 마냥 같이 따라다니고 이 여자랑 교회로 나가서 사람들 눈을 피해 놀러 다니기도 했더군요. 솔직히 저 여자 핸드폰에 뭐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남편 핸드폰에는 그 여자랑 같이 보냈던 사진 같은 게 딱히 있진 않았어요. 그나마 좀 저에게 있어 그리 최악이지만은 않은 결과인 걸까요? 가뜩이나 남편이 싫고 증오스럽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애 때문에 참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람까지 피운 정황을 눈으로 봐버리면 이제 더 이상 이혼으로부터 멀어질 순 없을 것 같았어요. 아무튼 어찌어찌 숨을 돌리면서 참고 있던 와중에 그 여자에게 카톡이 딩동하고 온 거예요. 너무 놀라서 전 그제사 진동으로 알림을 바꿨고 잠시 숨을 죽이고 남편의 기척이 있나 없나 살피다가 다시 찬찬히 내용을 보았는데요.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걸 이미 위쪽 내용부터 따라 내려오며 봤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지만 이때 날라온 카톡 내용에 전 이제 더 이상 화를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둘 사이의 만남은 단지 둘만의 비밀이 아니었더군요. 무려 공범이 한 명 더 있었던 거예요. 알면서 쉬쉬해주고 심지어 더 부추겨댄 공범 말이에요. 그 단 한 줄의 톡만으로 이렇게 사람이 이성을 잃게 될 수 있는 건지 진짜 어이가 없어요. 정철 씨, 씻고 있나 봐. 아까 자기 와이프가 받는 것 같더라. 핸드폰 단속 좀 잘하고. 나도 피곤해서 그냥 자고 싶은데 오늘의 기억이 너무 좋아서 말이야. 거기다가 자기 어머니 진짜 따뜻하고 좋은 분이시더라. 밥도 너무 맛있고 어쩜 그렇게 반찬을 잘하셔? 김치랑 간장게장 다 환상이야. 그리고 본인은 원래 나 같은 싹싹한 며느리를 보고 싶었다고 하실 때도 너무 감동이었어. 내가 어른들한테 좀 예쁨 받고 잘하는 편이긴 한데 어머니도 이렇게 사랑해 주실 줄 몰랐어. 이제 내가 더 잘할게. 이 내용을 보신 분들은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전 처음에 단번에 바로 이해하긴 했지만 믿고 싶지 않아서 잠깐 눈을 감고 있다가 다시 또 반복해서 읽었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건 그냥 하나로밖에 결론이 나지 않더군요. 우리 어머니도 이 여자를 만났고 밥이니 뭐니 반찬 얘기하고 앉아있는 걸 보니 심지어 우리 어머니가 밥도 차려주신 모양이에요. 최근에 시댁에 발 끊은 지 몇 달 되기도 했고 나보고 손주 안 보여준다며 몹쓸 것이라고 욕하시기도 하셨는데요. 그건 그렇다 치고 어떻게 어머니는 이 여자의 존재를 알고 계시는 데다가
그걸 또 집에 들여서 밥까지 해먹일 생각을 하신 걸까요? 전 그냥 망부석처럼 안 그래도 웅크리고 몰래 핸드폰을 쥐고 보고 있느라 온몸에 쥐가 났기 때문에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밖에서 아기가 울어대는 통에 겨우 추스르고 나와서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두고 그냥 그렇게 와서 멍하니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가짠치 않다지만 우리 남편도 자기 부인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지만 이렇게 멀쩡히 내가 눈뜨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새 여자를 자기 본가에 데려가서 밥까지 해먹이고 지들끼리 하하호호 떠들어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무렵까지 남편과 별의별 험한 싸움도 많이 했고 이혼 서류도 2번 썼다가 찢고 했었지만 이건 정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혼을 하면 하는 거고 진짜 이 새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비참한 기분이 들게 만들어줘야 하는 건지 답이 안 나왔어요. 그 여직원도 여직원이고 남편도 가만 안 둘 생각이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저를 제일 삐뚤어지고 비참하게 만든 건 바로 어머니였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그렇게 들볶아대서 빨리 하게 만들더니 하는 내내 며느리 노릇은 저한테 다 부려먹어 놓고선 누구한테 뭐가 어쨌다고요? 뭐 원래 너 같은 며느리를 원했다면서 한 상 가득 차려서 밥까지 먹였다고요? 연애하는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에게 밥을 차려주긴커녕 매번 지시하고 명령하기만 하던 분이에요. 아들 녀석이 저런 짓을 한다면 엄마가 돼가지고 단번에 야단을 호되게 쳐서 둘 다 내쫓았어야지.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요? 이쯤 되니 남편이 저 여자를 데리고 들이닥친 건지 아니면 어머니가 알고 한번 데려와 보라고 한 건지 이것도 이젠 모르겠더군요. 여기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 나쁜 인간들이긴 하지만 어머니의 대처를 전 진짜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저런 미친 짓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안 하고 있던 건데 이런 식이면 남편과 피를 흘리며 이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도 똑같이 먹이고 싶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건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 좀 고민스럽긴 한데 저도 요즘 정신이 피폐해져서 그런지 진짜 이판사판 물불 다 안 가리게 되네요. 이건 결혼 초 때 남편이 저한테 오픈했던 얘기고 당시 저도 좀 혼란스러웠었거든요. 원래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딱히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고 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 아버님께서 꽤 여자 편력이 있으신 것 같더군요. 생각해보니 남편은 저에게 그렇게 자기 아버지의 이런 부분을 싫다고 해놓고 왜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버님은 이전부터 술만 드시면 꼭 여자들이 있는 안 좋은 곳들을 드나드셨고 심지어 아들이 결혼할 무렵 상견례 자리 때도 아프셔서 못 온 게 아니라 어머니 몰래 만나는 아주머니와 어딘가 가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걸 남편이 동네 어귀에서 발견해서 대판 싸웠고 아버님은 그 이후로 남편 눈치를 좀 보긴 하시지만 그렇다고 만남을 끊지도 않는 지지부진한 관계를 이어오시더군요. 그래서 본인 아들과도 사이가 너무 안 좋고 어머니와는 늘상 얼굴만 마주하면 으르렁대는 분이시라서 집에서도 별 말을 안 하세요.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어머니나 남편 둘 다 참 안 됐다고 생각했고 아버님도 어쩜 연세도 드실 대로 드신 분이 저러실 수 있나 싶어서 참 안 좋게 보였어요. 보통은 딱 이 정도로 생각이 정리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어쩜 우리 어머니와 남편은 이런 모습에 그렇게 진저리를 내놓고 둘이서는 멀쩡히 상간녀를 불러다가 밥을 해먹고 깔깔거리면서 나를 바보 천치로 만들어놨다니요. 그걸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가장 슬픈 건 제가 알 거라고 생각해도 크게 신경도 안 쓸 것 같다는 거예요. 둘 다 저를 그렇게 세상 모질이처럼 바보 취급하면서 말을 함부로 해대고 있으니까요. 결국 저도 살기 위해서, 제가 숨을 쉬기 위해서 저만의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게 뭐 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저도 사람인데 어디론가 해소를 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며칠을 머리 싸매고 누워서 이만 벅벅 갈다 보니 굳이 바락바락 싸우고 핏줄 올리지 않아도 나름 할 말 확실히 해가면서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 것 같더군요.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아버님을 우리 집에 초대하는 일이었어요. 아버님이야 사실 아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별로 드나드신 적도 없지만 제가 모처럼 모셔서 애기도 보여드린다고 하면 좋아하실 터였고요. 어차피 남편도 며칠째 집을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냥 새삼스레 별일 없는 척 아버님께 괜히 연락드려보게 되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어이구, 그래. 오랜만이다. 웬일이냐? 아버님 시간 되시면 오셔서 식사 함께 하자고 연락드렸어요. 제가 아버님 좋아하는 청국장 끓여놓을 테니까 꼭 오세요. 아버님 입장에서는 아들과 동시에 며느리도 연락을 잘 안 하니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모처럼 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시란 말을 들으시니 무척 놀라신 것 같더군요. 그래서 당장 오신다는데 전 거기다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혼자 오지 마시고 편한 분이랑 같이 오시라고 말이에요. 아버님은 처음에 좀 당황하시는 것 같았지만 저도 대강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다. 저에게는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어른들이시니 대접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정말 그래도 되겠냐? 그럼요. 아버님, 꼭 같이 오셔야 해요. 그리해서 아버님은 말로만 듣던 그 아주머니와 함께 저희 집으로 오셨고 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드시도록 했답니다. 아버님은 진짜 몇 번 들려본 적이 없는 아들네 집이라서 나름 괜찮게 생각하셨던 것 같았고 저도 이때를 놓치지 않고 식사 준비한 사진, 아버님이 우리 아이를 안고 계신 사진이라든지 그 아주머님이 같이 과일을 드시는 모습을 찍어서 남기게 되었어요. 어디까지나 저의 이 추스러지지 않은 분노 때문에 이렇게 모시게 된 게 좀 죄송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겸사겸사 한 번은 모셔야 했고 아버님에게도 딱히 나쁜 경험은 아니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전 두 분이 돌아가신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과 어머니를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서 불렀어요. 이게 뭐냐는 어머니의 퉁명스러운 물음에 전 사진을 쭉쭉 올려댔습니다. 6, 7장의 사진이었는데 그걸 올리는 내내 어찌나 쾌감이 온몸을 타고 흐르던지요.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멋대로 밟기를 수년간 해와놓고 니들은 니들 편한 대로 따로 새 부인과 새 며느리랑 소꿉장난을 하고 있었다는 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 도저히 딴지를 걸 수 없도록 전 즉시 본래 남편 핸드폰에 있던 그 상간녀와 우리 어머니, 남편과의 셋의 만남에 대한 카톡 대화 내용을 찍어둔 이미지까지 주르륵 올렸어요. 이게 뭐야? 아니, 저 옆엔 내가 왜 네 집에 있어? 너 당장 이거 설명해라. 뭐니? 보시면 아시잖아요. 뭔지. 어머님이 한 행동 저도 했을 뿐입니다. 전 그렇게 말하고 바로 걸려오는 어머니의 전화는 받지도 않고 차단해버리고 전 그 단톡방을 나와버렸어요. 어차피 그들도 나에게 한 짓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을 텐데 제가 물리적으로 뭐 피해를 입히고 뭔 잘못을 했나요? 난 남편과 그 여자를 외도로 증거 제출해서 이혼 소송하면 그만이지만 어머니와 남편은 저한테 뭘 어쩔 수 있는데요. 아버님의 상간녀랑 셋이서 만나서 밥 먹은 게 며느리인 제가 뭐 범법적인 죄라도 저지른 건가요? 전 너무 당당하고 법 아래 하나도 걸릴 게 없어서 너무 통쾌하더군요. 단지 이 지긋지긋하게 이어질 이혼 소송을 생각하면 혈압이 오르지만 전 단 한 푼도 조금의 여유도 그들에게 내주지 않을 생각이에요. 이혼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었지만 이렇게 정서적으로라도 복수하지 않았다면 전 화병에 못 이겨서 진즉 알아 누웠을 테고요. 어머닌 우리 집 문을 부수겠다며 당장 나오라고 난리 쳐대는 걸
제가 문자로 거기서 조금만 더 하시면 증거 잡아서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예요. 이제 더 이상 바보같이 당하고 있지 않고 해볼 테면 더 해볼 생각입니다.